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여러분이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박용진 의원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박용진 의원 공천 좌절된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그 시스템. 거죠. 그죠? 권리당원 70%. 그것도 전국. 네. 예. 30%나 투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냥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건 이제 좀 한참 지나간 것 같아요. 비명 행사 공천의 정점이다. 박용진 의원이 사실은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때문에 이제 나가고 이제 조수진 의원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이랑 조수진 변호사.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랑 알릴레오 진행하면서 좀 예. 얼굴이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는 데서는 또 그 성범죄 강간범 비호한 변호 내용을 두고 또 문제 제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끊이지 않고 지금 문제가 나오는 지역인데 어쨌든 제가 놀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을 공개한 거예요. 글쎄 네. 그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2대 8이다 이렇게 공개한 건데 19.4대 80.6%? 근데 이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약간 망신주기 같고 그래서 참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감점 없이도 탈락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공개한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총선 때나 대선 때나 얘기하는 이른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은 어디 간 겁니까? 교수님 요즘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야 화합 통합이 정치판에 사실 있기가 힘들죠.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박용진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끝까지 완주를 했을까요? 바보 노무현을 연상해 뒀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되는 지역에 나가서 도전을 하는 가치가 거고. 있었죠. 예. 그렇죠. 지방분권, 예. 그러니까 지역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갖고 이제 예. 도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너 떨어졌는데 제가 아픈 소리 하긴 그렇지만 바보 노무현이 아니라 진짜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도전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도 이게 과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1%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본 건지.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게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두 번째 또 도전을 했는지 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친명 위주의 공천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지금 시점만 본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참 판이 이번엔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 국면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가 판 바뀌는데 일주일 단 거네요. 공천 국면 막바지에는 또 국민의힘이 쫙 치고 올라갔다가 그렇죠. 이종섭 황상무 사건에다가 이제 조국 쓰나미가 닥치면서 갑자기 정권 심판 프레임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판이 완전히 출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을 보면서 인물 중심으로 보면 이준석의 시간이 맨 앞에 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요? 네, 이준석의 시간이 이준석 대표? 맨 앞에 개혁신당 만들 때 이준석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동훈의 시간이 온 겁니다. 한동훈의 시간은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강화돼서 왔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잘했다. 이런 이제 근데 갑자기 조국 신당이 나타나면서 조국의 시간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국의 시간으로 선거가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또 한 번 새로운 시간이 나타날 거냐,
이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교수님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뭐요? 제가 작년 여름인가에 이번 총선의 킬러 문항은 조국이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 맞아요. 소주 먹을 때가 이제 방송에서 했죠. 예. 그때 킬러 문항이 수능 맞아요. 킬러 문항이 문제될 예, 때 예. 제가 이번 총선의 킬러 문항이 맞아요. 뭐냐 그래서 조국이 될 그러셨죠. 거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거죠. 현실이 됐어요. 예, 그럼요. 근데 뭐 그분이 오셨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면 지금 보면은 조국 현상이 일종의 이상한데 아무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연민의 감정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나치게 당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도 없고 다음 집권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그 뭐죠? 3년 뭐잖아요. 그 슬로건이 네. 그 슬로건이 되게 강력하고 선명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확 쏠려가는 뭐 이런 양상인데 특히 호남은요. 당 지지율이 2배가 더 높아요. 거의. 비례정당 지지율이죠. 비례전문정당 그렇죠. 비례 지지율에서 이게 2배 이상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호남이 그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 사실상 비토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요, 그거는 3부 초반인가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보면은 48%예요.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 이게 60% 넘어야지 해당 지역에서 뭐 아성이다, 뭐 지역 기반이다 이렇게 일하는데 원래 그렇죠. 48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게 2016년 그 국민의당 이래로 이거 처음이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거는. 국민의당은 37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뭐죠? 지민비죠? 그건 택도 없는 소리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예.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지역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 양날의 검이 됐어요. 이게 뭐가 됐냐면 만약에 비조 지민이래요 지금은. 뭐죠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비례는 조국 찍으러 가는 김에 그냥 지역엔 민주당 진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 전체적으로 그 지역구에서 상승하는 요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이른바 야권 지지층을 더 폭넓게 결집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선택지가 생겼으니까 투표장에 나왔다가 지역구는 보니까 지역구는 한 명도 없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을 찍게 되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아직은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가령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투표율이라고 보는데 투표율이 어느 지점에서 결정될 것이냐가 아마 이 지역구.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50% 중반 이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고요. 60%를 넘으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근데 이번 투표율이 도대체 어디서 형성될 건지 저 감이 안 와요. 왜 그러시죠? 왜 감이 안 오시죠? 잘 모르겠어요. 가령 저는 이게 제로섬 게임인지 진짜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조국 혁신당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이 어디까지 갈지 선거 끝까지 가면 저는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근데 그 중간에 뭔가 또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한데 이제 원래 선거라는 게 프레임의 시간이 왔다가 그다음에 공천의 시간이 오고 공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슈 정책의 시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슈 정책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화력이 더 쓸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은 한동훈의 어떻게 시간이 될까요? 어떻게 왔냐? 한동훈의 시간이 어떻게 왔냐면 유난 갈등 때 왔어요. 유난 갈등 이후에 왔어요. 아하. 그 유난 갈등의 1차 갈등. 네, 포인트가 뭐라고 보냐면 저는 독일 방문을 취소한 거라고 봤어요. 4일 전에 독일 방문을 맞아요. 취소했잖아요. 갑자기 취소했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봤냐면 한동훈도 견제를 하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네? 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을 이번 주말에 온대요. 하기로 했잖아요. 예. 일단 이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잖아요. 모양새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지금 이번 총선의 바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경제라고 봅니다. 물가. 고물가. 이거 정말 심각하고요. 고물가 고금리 문제가. 근데 고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물가는 시민들 삶을 옥죄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있을 때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국정기조 전환이었어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게 뭐겠어요? 서민들 삶을 생각해 달라 정치가. 근데 지금 그래 저는 참 선거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전국 선거가 있는데 확대 재정을 안 한 정부도 참 드물고 보기가. 추경도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정책에서 프리미엄이 있어요. 정책 프리미엄이 그렇죠. 있고 과감한 국정 전환을 요구하고 더 강하게 현 정부를 밀어붙여서 심판론을 일부 잠재울 수 있다면 뭐 선거판은 또 한 번 요동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속의 야당으로 비춰지고 그렇죠. 그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한번 부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2012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에 머물렀을 맞아요. 때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보 어젠다를 그렇죠. 수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때는 더 이제 아무튼 보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맞아요. 선거를 했어요. 네. 근데 대선 끝나고 한 조사에서 무려 15% 이상이 박근혜가 돼도 정권 심판이라고 알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자가 15%가 넘었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처럼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지금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면 디커플링을 어느 수준에서 해낼 것이냐의 문제가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더 찾아야 된다. 그것이 난 국정기조 전환이다. 디커플링이 첫 번째 단추는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단추는 끼워졌죠. 황상무 전 수석하고 이종섭 대사하고 그분이 사실 참 뭐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강요가 아니었어. 나중에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을 받으세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예. 근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니죠.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그런데 아니 뭐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서울 지역 강성 의원들 일부는 지금 여의도에 도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뭐 윤 대통령 출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어떤 기자가 그 얘기를 아까 물어봤는데. 아니 요즘에 여의도 얘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진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그건 제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안 돼. 그 정도 수준으로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지금 현 정부와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것이 지금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 지금 불과 열흘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상전벽해라 그러나 이런 거를. 한강벨트 다 국힘이 유리하게 가다가 지금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대표님도 뭐 각 지역 여론조사를 다 보시겠지만 저도 다 보는데 와 그거 바뀌면서 야 민심이 진짜 이렇게 무섭구나. 아니 저는요. 예를 들면 진짜 우세했던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모 지역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저는 254개 지역구를
제 일람표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매일 의석수를 제가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나오면 여론조사가 그렇죠. 격차가 15% 이상 벌어지면 이건 판이 그렇죠. 거의 정리됐다고 봐야 근데 되니까. 이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한 9에서 9%까지는 이제 우리가 네. 오차범위라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네. 제가 11일 전에는 국민의힘이 과반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확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도 낙동강 벨트도요. 아 맞아요. 격차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격차가 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령 뭐 양산을 같은 경우도 김태호 후보가 좀 유리한 걸로 나오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할 거예요. 말씀하시네.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네. 그리고 북강서 갑인가요? 전재수 뭐 여기 붙은 데도 그렇고 김해 을도 그렇고요. 지금 낙동강 벨트 전체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분 바람이 낙동강 벨트로 갔다가 지금 충청권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직은 충청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죠. 대전은 좀 흔들렸어요. 대전. 요즘에 대전은 좀 흔들리고 있고요. 아직 충북, 충남까지는 안 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은 드는데 네. 충북은 또 악재가 터졌잖아요. 정우택 후보가 또 이 네, 그래서 공천 취소당 그게 또 충북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지사까지 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충북 그 특히 청주를 둘러싼 이 도심 판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판세가 이렇게까지 막 출렁이는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봐요. 네. 근데 제가 대표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니 그 밀리고 뭐 누가 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이게 간접적으로 또 하나 붙는 게 비례대표 공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비례대표 공천 문제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용산이 가장 크게 화가 난 건 비례대표 공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천 문제는 되게 시리어스한 문제잖아요.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인가요? 그분이 그렇죠. 공동위원장. 그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잖아요. 지금 비례 좀 아까 기자회견도 한 것 같아요. 네, 밀실 공천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마음 먹고 한 것 같다.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거는 그 비례 공천 관련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세 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셋 다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 이철규 위원장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취재가 들어와서 비례 취재가 들어와서 전화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셋 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엄청나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뭐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도 약속 대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약속 대련 같지가 않고요.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참 약속을 좋아하세요. 네. 약속 대련보다 우리 서민적인 언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약속 대련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갈등이 비례 공천을 두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윤한 갈등 2라운드가 가령 이제 우리가 공식선거 운동이 이제 28일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그러니까 이 윤한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로 이번 총선을 지휘할지 방향이 결정될 거잖아요. 이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번에 열흘 만에 판이 180도 바뀌었는데. 열흘도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열흘도 안 걸린. 사실은 응축해서 바뀌었어요. 와,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는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중도층이 있다. 이분들이 공식 선거운동 때 이제 빠르게 이제 태도를 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마음을 정하는 시간.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정부 여당은 민생을 돌보는데 일단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니다라고 이제 처음에 슬로건을 냈잖아요. 그럼 이재명 따라하기도 아니고 저는 이 리바이벌은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래된 리바이벌은 괜찮아요. 못 참겠다 심판하자 뭐 이런 건 그냥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옛날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괜찮은데 아니 지난 대선 때 야당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합니다를
이번 총선에 다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실제로 민생 관련된 뭔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다이나믹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